앙리 4세가 그 간신히 탈출을 해서 내락에 도착을 해서 네.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닭스튜를 마음껏 먹었어요. 먹고 그다음에 정답! 네, 혜성 씨. 그 카트린 여왕이 카톨릭으로 개종하라고 강요했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브릴리언트 하십니다. 아주 맞습니다. 개종이었습니다. 학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제로 카톨릭으로 개종한 후에 다시 자신의 종교인 신교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힘겹게 전쟁을 치르던 신교 세력을 규합해서 자신의 숙적에게 대항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칼을 숙적이 가는구나. 누구인지 볼까요? 예, 바로 가톨릭 강경파를 이끌던 앙리 드 기스입니다. 마고의 옛 연인 아니에요? 그렇죠. 앙리 4세의 기주공작은 아내인 마고의 옛 연인이자 대학살 당시에 신교의 군사 지도자인 콜리니 제독을 죽인 암살범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주공작이 당시 가톨릭 세력을 이끌면서 프랑스 종교 전쟁을 지휘하던 강력한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앙리 4세로서는 이제 반드시 맞부딪혀야 할 숙적이었던 것이죠. 전쟁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앙리 4세는 먼저 파리를 탈출한 마고의 동생 알랑송 왕자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과 신교 간의 군대가 서로 맞붙게 되는데 이 시기 프랑스 상황이 어땠는지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작은 동그라미는 소소한 전투들이 크게 표시된 곳들이 대형 전투가 일어난 곳입니다. 와, 거의 프랑스 전국에서 일어났네요. 이렇게 지루하게 내전이 계속되는 사이 앙리 4세는 가톨릭의 중심지인 파리 인근 지역까지 진출해서 승리를 거두며 왕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카트린 왕비가 화해를 청하기 위해서 직접 신교의 중심지인 네락을 찾습니다. 이렇게 잠시 전쟁이 멈추자 파리에 있던 마고는 네락으로 가서 2년 만에 남편과 재회하게 됩니다. 올리비아 씨, 네. 그 마고와 남편이 앙리 4세가 오랜만에 재회를 한 건데 그럼 이제 그 결혼 생활을 다시 뭐 원만하게 해보는 건가요? 마고 입장에서는 아기를 생겨야지 자기 그 뭐라고 그쵸, 해야 후사가 되나? 있어요. 네, 그쵸. 그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아기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못 가진 거죠, 끝까지. 사실상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을 깨트리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네락에서 파리로 갔는데 근데 파리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마고의 오빠도 루브르 궁전에서 쫓아내고 앙리 4세는 아예 그냥 나는 이제 네 남편을 안 하겠다. 널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불행한 소식이 한 가지 더 추가돼요. 마고의 남동생인 알랑송 공작이 29살의 나이로 갑작스레 폐렴으로 사망하게 된 공작은 안 것입니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마고가 되게 예뻐했잖아요. 이제 어머니인 카트린 디 메디치, 그 다음에 현재 왕인 앙리 3세, 그리고 마고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내인 알랑송의 죽음은 프랑스 종교전쟁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왕자의 죽음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펼쳐져요. 뭐였을까요? 당시 왕인 앙리 3세에게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앙리 3세가 사망을 하면 그 다음 왕위를 누가 이어야 되냐면 그쵸, 알론소. 알랑송이 이어야 되는데 알랑송이 먼저 죽었잖아요. 와, 큰일 났네. 그럼 누가 이어야 되지? 마고. 그런데 프랑스는 왕위 계승법상 여성은 왕위에 오르지 그럼 못합니다. 마고의 남편이 앙리 4세가 왕이 되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혈통. 새롭게 떠오른 왕위 계승자는 바로 앙리 4세였습니다. 그는 왕위 혈통과 가장 가까운 부르봉 가문의 적통 계승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이는 뭐 안 좋았지만 엄연히 공주의 남편이기도 했고요. 지금 앙리 4세가 왕위에 오르면
이 숙적인 기즈 공작 굉장히 난감해지겠는데요. 그렇죠. 기즈공작은 숙적인 앙리 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프랑스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 될 거라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왕인 앙리 3세 역시도 가톨릭 국가인데 공식적으로 여기에 앙리 4세의 종교가 뭐였죠? 신교였죠. 신교도가 왕이 된다?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어림도 신교와 가톨릭 간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프랑스의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또 다른 왕좌의 게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프랑스 왕실의 앙리 3세, 가톨릭 강경파를 이끄는 앙리 드 기즈, 그리고 신교파의 우두머리인 앙리 4세. 공통점이 하나 보이죠? 세 사람의 공통점이. 목보대 했어요. 앙리. 예, 이름이 다 똑같이 앙리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철수, 세철수인데 삼철수. 자, 프랑스에서는 이를 그래서 세 앙리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짚어봐야 할 점은 이제 프랑스 왕실과 기즈 공작은 큰 틀에서 이렇게 둘은 가톨릭 세력이지만 앙리 3세는 왕실을, 기즈 공작은 강경파를 내세워서 엄연히 각자의 권력을 위해서 전쟁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 세 사람한텐 공통점이 하나 또 있어요. 뭘까요? 그림에서 마고랑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마고의 다 와이프. 오빠. 마고의 연인, 전애인, 마고의 남편. 현 남편입니다. 와. 자, 혜성 씨, 마고라면 네. 이 세 전쟁에서 누구 편을 들었겠어요? 어떡해. 전 애인, 현 남편, 오빠? 여기서 혜성 씨의 정신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누구 편이에요? 그래도 일단 가족이니까. 앙리 선생 가족이에요, 뭐예요? 오빠. 오빠? 에이. 자, 마고가 선택한 건 자신의 옛 연인인 앙리 드 기즈였습니다. 근데 결국에 전 남친한테 간 거 아니야. 그것도 희한한 노선이네. 어떡해. 아니 그럼 왜 앙리 4세 보러 그 밑에까지 내라까지 간 거예요? 오빠인 앙리 3세와 남편 앙리 4세가 모두 자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완전히 태도를 바꾼 그녀는 프랑스 남부의 아정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이곳에 세력의 본거지를 구축하고 신교를 약탈하라고 명령하면서 신교파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마고가 이렇게 기즈 공작의 편을 들자 분노한 사람은 바로 오빠인 앙리 3세였습니다. 그래서 앙리 3세는 마고를 포위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는데 도망치던 마고는 결국 프랑스 윗송으로 도피했지만 1586년에 결국 붙잡혀서 포로가 되고 맙니다. 앙리 3세는 마고가 더 이상의 전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윗송의 궁전에 아예 유폐시켜 버렸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마고는 더 이상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잖아요. 네. 전쟁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자, 세 앙리 중에 가톨릭 강경파를 이끄는 기즈 공작이 가장 먼저 우위에 섭니다. 기즈 공작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대규모 가톨릭 동맹을 만드는데 여기에 파리를 중심으로 프랑스 북동부의 영주들이 대거 합세했고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도 동맹을 체결합니다. 필리핀 이제? 국내의 신교파를 무찌르기 위해서 가톨릭 국가인 외국의 군대를 끌어들이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기즈 공작은 이렇게 강력해진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편을 들라며 이제 국왕인 앙리 3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손 잡아야지 뭐. 세력이 약한 앙리 3세는 등 떠밀리듯이 기즈 공작에 손을 들어줍니다. 이로써 이제 프랑스 왕실의 군대도 기즈 공작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결정적으로 앙리 3세는 특히 신교의 존재를 인정해온 조약들을 모조리 파기하게 되는데요. 프랑스 내에서 신교를 금지한다. 신교 성직자를 모두 추방한다. 6달 안에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는 신교도들은 프랑스에서 모조리 추방한다. 신교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기즈는 교황의 지원을 얻는데도 성공합니다.
당시 교황인 식스투스 5세는 그래서 앙리 4세를 타락한 이단이다라고 규정하면서 프랑스 왕위 계승 자격을 박탈하겠다라는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왕좌의 게임에서 앙리 4세는 가장 열세였습니다. 그는 기즈 공작에 맞서기 위해서 군대를 결집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신교도 귀족들에게도 또 힘을 빌리게 됩니다. 결국 1587년 10월에 앙리 4세와 신교파 군대가 꾸트라라는 지역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7,000명 규모의 카톨릭 군대가 전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앙리 4세 군대가 열세였기 때문에 계속 피해왔지만 이제는 정면 승부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 재빠르게 전투 대응을 펼치죠. 앙리 4세는 비교적 탁 트인 초원을 이제 승부처로 삼은 후에 언덕 위에 군대를 동원해서 좋은 위치를 선점합니다. 가톨릭 군대 지휘관들은 이제 무장한 중장갑 기사들을 내세워서 돌파하겠다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군대 기병대가 신교의 군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교 군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함정이다. 가톨릭 군대 기병대가 신교의 군대를 향해 전진합니다. 돌진하는 적 앞에서 성경 구절 시편의 구절을 담고 있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와. 당시 신교도들에게 이는 목숨을 걸고 자신이 싸우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돌진하던 가톨릭 귀병대는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돌파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갑자기 말을 타고 달리던 가톨릭 기사들이 말 위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을 던졌나? 자, 원인은 바로 총, 화승총입니다. 앙리 4세가 화승총 정예부대를 보이지 않게 배치해 두었다가 일제히 집중 사격을 했던 것입니다. 오. 이렇게 가톨릭 군대 전열이 무너진 틈 사이로 앙리 4세 기병대가 진입하면서 가톨릭 군대를 박파하게 됩니다. 왼쪽이 이제 신교파 앙리 드 나바르의 군대고 오른쪽이 이제 가톨릭 군대입니다. 결국 이 전투의 결과는 앙리 4세의 대승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신교 군대는 패배한 가톨릭 군대를 닥치는 대로 학살했고 이때 3천여 명의 병사와 400명 이상의 가톨릭 부대의 기사와 귀족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신교 측의 손실은 수십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바로 앙리 4세의 신교 군대가 처음으로 전면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앙리 4세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렇죠. 프랑스 왕실 앙리 3세랑 또 그 기스 공작이랑 네. 손잡으면 좀 유리해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앙리 3세와 앙리 드 기스는 서로 생각이 달랐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는 명분뿐이었고 실상은 권력 쟁탈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강력한 가톨릭 연맹을 이끄던 기즈 공작은 파리 시민들의 열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파리 시민들은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였고 만약에 신교도인 앙리 4세가 프랑스 왕이 될 경우 그럼 나도 종교를 가톨릭에서 신교로 개종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로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가톨릭의 선봉에 서서 전쟁을 주도하는 기스 공작을 국왕인 앙리 3세보다 더 지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지한 앙리 3세는 기스 공작에게 자신이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스 공작이 파리에 입성하려고 하자 앙리 3세는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파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추방을 시켜요. 에이. 네, 정답입니다. 파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거 너무 치사해 보이는데? 너무 적대적이라는 걸 너무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기스 공작이 순순히 물러났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보란 듯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과시하듯 소규모의 부하만을 데리고 파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 시민들은 기수 공작을 보고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들은 앙리 3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왕의 명령을 거역해 당장 반역죄로 처단해라. 맞습니다. 결국 이들을 모조리 잡아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조치가 내려지자 파리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반발하죠. 그렇죠. 반발을 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앙리 3세가 폭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군대에 저항해서 파리 시내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군인들을 향해서 무기를 겨누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수 공작이 바리케이트 위에서 시민들을 선동하는 장면입니다. 주변에 모인 시민들은 당장이라도 루브르 궁으로 쳐들어가 앙리 3세를 끌어낼 기세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앙리 3세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궁전을 버리고 비굴하지만 파리를 탈출하게 됩니다. 도망갔구나. 지금 그러면은 앙리 3세는 파리에 없고 네. 기주 공작이 지금 그럼 왕실을 장악한 거예요? 기주 공작이 파리에 남아서 왕처럼 군림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반년 이상이 지속되는데 그해 12월에 잠잠하던 앙리 3세가 갑자기 의논할 것이 있다면서 자신이 있는 블루아 성으로 기수 공작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지원 씨는 만약에 본인이 기수 공작이라면 이렇게 왕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왕이 도망갔는데 왕이 불러요 저를? 네. 네가 와라 왕실로. 자, 기수 공작의 수하들은 앙리 3세가 이거 함정을 판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수 공작에게 가지 말라라고 축원을 하지만 기수 공작은 앙리 3세가 그럴 위인이 아니다. 워낙 나약한 성격이고 유약해서 자기를 해칠 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네. 그래서 의심 없이 기수 공작은 왕에게 달려갑니다. 어떻게 불길해. 왜 불렀겠어? 기수 공작이 성에 도착하자 왕은 기수 공작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때 기수 뒤에 왕을 호위하는 친위대 몇 명이 따라 붙는데 낌새가 이상해서 기수가 뒤를 돌아보자 보는 순간 왕실 친위대 중 한 명이 기수에게 단검을 꽂습니다. 저항을 하자 나머지 친위대원들이 기수의 팔을 잡고 또 다른 검이 기수의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앙리 3세가 이때 방 밖으로 나와서 기수 공작을 내려다보며 한마디 합니다. 이제 내가 왕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바닥에 기수 공작이 칼을 맞고 쓰러져 있고 그것을 앙리 3세가 내려다보는 그림입니다. 아이고 함정인 거 왜 몰랐어. 허무하다. 순순히 거기 들어간 것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순진한 것도 아니고. 혹시 이걸 메디치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캐트린 드 메디시스는 이 상황을 듣고 굉장히 좀 슬퍼했어요. 기주 공작은 어쨌거나 이게 카톨릭이었고 아들의 돌발 상황 때문에 다 망쳐놨네. 그래서 죽기 전에 그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기수 공작이 죽자 그의 남동생이 형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톨릭 연맹 세력을 이끌게 되는데 그는 형의 원수인 앙리 3세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렇게 앙리 3세에 대한 분노가 고조되던 바로 그때 발로아 왕과의 최후를 알리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기수 공작의 죽음에 분노한 한 가톨릭 수도사가 앙리 3세를 찾아가서 잠깐만, 그러면은 그를 단검으로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검에 맞은 앙리 3세는 사망하게 됩니다. 왼쪽에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앙리 앙리 3세의 3세? 모습입니다. 아니 그럼 앙리 3세랑 앙리드 기주 공작은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임 당한 거네요? 그렇죠. 자, 이로써 프랑스 발로아 왕가의 대가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후계자는 앙리 4세잖아요. 그렇죠. 왕위 계승법에 따라 새롭게 왕이 되는 인물
앙리 4세가 유일하게 남게 됩니다. 히드 나바르. 그래서 프랑스 왕위에 공식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자. 하지만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왕으로 군림해서 프랑스를 통치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럼요. 시민들이 엄청 싫어할 텐데. 그렇죠. 여전히 앙리 4세를 반대하던 기스 가문이 수도 파리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파리는 프랑스의 왕이라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얻어야만 할 도시였습니다. 즉 파리를 차지해야만 앙리 4세는 진정한 프랑스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앙리 4세가 파리를 얻겠다라고 하는 이 시도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바로 파리 시민들이 앙리 4세와의 싸움도 불사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직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쪽엔 총, 한쪽엔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무장하고 거리를 행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격렬한 반응을 보인 건 그건 바로 신교. 그가 신교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앙리 4세는 왕이지만 파리로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1590년 5월 앙리 4세는 파리를 공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진군합니다. 하지만 당시 파리는 현재와는 달라서 단단한 외벽을 갖고 있었거든요. 성벽을. 게다가 파리의 수비군은 약 3만 명 이상으로 앙리 4세의 군대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앙리 4세 입장에서는 파리를 점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파리시를 아예 통째로 봉쇄해버립니다. 파리로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인근에 풍차를 불태워서 빵을 만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파리 시민들은 버틸 자신이 그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가장 큰 도시인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축된 식량이 넉넉하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봉쇄가 무려 5개월 이상을 갑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끼야 사람들은 여기로 달려가서 빵을 만들 재료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서 죽은 사람의 뼈를 꺼내고 그걸 갈아서 빵으로 구웠다는 괴담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포이전으로 어쨌든 파리 인구 20만 명 중에서 약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사망. 기아로 4분의 그것도 1이 기아로 사망합니다. 하지만 파리 시민들은 끝까지 결사항전을 합니다. 성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스페인에서 가톨릭 원군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앙리 4세도 파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으로 앙리 4세는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이 프랑스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가톨릭으로 다시 한번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요, 진짜. 줏대가 없는데? 앙리 4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때까지 전체 6번 개종. 그러니까 처음에 가톨릭으로 태어났을 테니까. 그렇죠. 이때 앙리 4세가 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원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미사 한 번쯤이야. 6번쯤이야. 7번도 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앙리 4세가 카톨릭으로 개종하자 이제 파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래, 그럼 들어와. 그렇죠. 이제 반대할 명분이 없어. 배도 고프고. 예. 이렇게 앙리 4세는 국민들에게 프랑스의 왕으로 인정받고 무사히 대관식을 치룰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수백 년을 이어온 프랑스의 발로아 왕가가 몰락하고 앙리 4세로 시작되는 부르봉 왕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역사를 만든 부르봉 왕가의 시작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르봉 왕가가 그때부터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왕이 된 앙리 4세는 이제 종교 전쟁을 완전히 종지부를 짓기로 합니다. 앙리 4세 해법은 프랑스에서 바로 종교적 차별을 없애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낭뜨 칙령입니다.
낭트 칙령은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문서 중에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프랑스에서 신교의 예배를 허가하고 신교도의 보호를 위해서 병력을 배치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신교도에게 요새 건설을 허락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가톨릭과 신교가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칙령이 반포되면서 36년간의 종교 전쟁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후에 앙리 4세가 이 전쟁을 돌아보며 남긴 말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프랑스인이며 같은 조국의 동포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격분시키는 냉혹하고 잔인한 감정을 버리고 이성과 온정으로 화해해야 한다. 앙리 4세는 같은 프랑스 국민들이 다시는 내전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왕이란 국민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존재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마고의 남편인 앙리 4세가 왕이 됐으니까 마고도 이제 뭐 왕비가 당당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마고의 이제 근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윗송에 유폐되었던 마고는 앙리 4세와 이혼합니다. 이혼하고 그리고 나서 파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 딱하다. 이후에 마고는 수백 년간 이어온 발로아 왕가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새롭게 들어선 앙리 4세의 부르봉 왕가를 지지하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앙리 4세는 한때 신교도였던 데다가 부르봉 왕가의 첫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 후에도 사실 그 왕권이 탄탄하다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따라서 지난 발로아 왕조의 공주인 마고가 지지를 표명한다는 것은 앙리 4세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고의 지지 속에서 앙리 4세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프랑스를 복구하며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고 평화와 발전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하지만 1610년에 앙리 4세에게 불만을 품은 한 가톨릭 광신도가 왕을 습격해서 그를 암살하게 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쉽게 죽어요, 왕들이? 4세도 그럼 3명의 앙리가 결국 다 죽임을 당한 거네요. 다 비극적으로 죽죠. 마고만 살아남았어. 자, 프랑스라는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뻔했던 이 종교 전쟁은 사실 종교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그 안에 온갖 정치적 계산과 야심이 깔려있는 거대한 내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참혹한 전쟁을 치른 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하나의 가치관이 굳게 자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 톨레랑스입니다. 서로에 대한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관용은 프랑스를 자유의 나라로 만드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희생이 너무나 컸지만 이것이 우리가 비극과 아픔으로 점철된 프랑스의 종교전쟁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